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글쎄요. 영상부터 보고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표사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표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개입을 발표하고 발행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쉽게 끝났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증언을 거부했는데 그러면 왜 나온 거냐라고 하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저도 이게 어제 방송에서 저는 이게 증언할 걸로 또 예측했는데 또 틀려버렸어요. 제가 이게 뭐 원래 실력이 없는 변호사지만 이렇게 최순실은 거의 맞춘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유라 증언을 다 이게 녹취를 해가지고 다 가져갔거든. 변호사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목조목 반박할 줄 알았어요. 정유라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전혀 안 했고 저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거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정언은 판사 재판부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렇죠.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검을 신뢰 못 할 수 없어서 정언을 거부하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도저히 그러면 이게 자발적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잘 분석이 안 돼요. 그럼 참신 뭡니까? 이게 목리를 부린 겁니까? 재판정에서? 저는 아마 최순실 씨가 상당히 이 증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에 따른 저는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이 법정에서 자신이 증언을 하게 되면 결국 딸의 증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공개 법정에서 딸과 엄마가 싸우는 듯한 모습이 결국은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지금 그 법원에서 증언을 할 경우는 위정에 대해서는 처벌을 명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만약에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자신의 증언이 맞다고 한다면 딸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특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딸이 새벽 2시에 데리고 가서 오전 9시까지 7시간 어디에 유치했느냐. 그럼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신뢰할 수 없는 특검이 유도해냈던 여러 가지 진술들은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반박을 할 수도 없으니 아예 그냥 특검을 완전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 과정에서 자기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또 자신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경제 공동체를 강압했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 특검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수사와 조사는 다 거짓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더 했는데 이런 단어, 코마, 피가 솟구친다, 패닉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사실은 이제 정유라 이야기에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녀 관계를 끊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지난번에도 증인 출석 거부할 때 몸이 아프다라는 또 이제 핑계를 댔죠.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번갈아서 아파서 법정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박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도 증인으로는 응하지 않았고 본인의 재판엔 출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데 구인장이 발부가 됐어요, 사실은. 안 나올까 봐. 그런데 자진 출석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티고 나온 거라는 거죠. 나 스스로 나올 건데 구인장은 왜 발부했냐? 오히려 이제 핀잔 주듯이 따지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나 지금 코마 상태다. 코마 상태면 사실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코마 상태 하면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패닉이다. 그러면 심리적 공황이 왔다.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황장애라고 좀 잘못 쓰긴 했습니다만 공황장애는 구속됐던 초기부터 주장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계속 좀 제가 보기엔 목리를 부리는 것이 최순실 씨의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진술을 하면 딸인 정유라의 이 증언과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서 불리해지겠지만 또 진위 공방에 휩싸이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 증언 거부하는 경우엔 유리하냐? 예. 여전히 불리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최순실 씨는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유라가 결국에 엄마를 이상 코마 상태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정언을 최순실이가 했다 하더라도요. 예. 그러면 이게 정유라하고 진실 게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재판부에서는 정유라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는 본인한테 불리한 걸 진술한 이걸 자백에 가까운 이런 진술이고 근데 최순실은 자기 죄 없다. 뭔가 이게 부인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럴 때 이게 재판은 항상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걸 말하는 자백을 더 신뢰합니다. 예. 그 불리한 걸 말할 정도는 그렇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어차피 두 분이 반박을 벌였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게 정유라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장에 나온 얘기를 하면은 딸하고 정유라하고 아직 뭔가 화해라든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 상태.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증언 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유라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어디 그 특정한 장소로 예. 특검이 빼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유도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다. 증언 가짜다. 위법이다. 그거를 대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은 계속 저렇게 거절을 하면서 법정에 협조를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재판은 제가 보니까 저렇게 되면은 거의 뭐 포기하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은 정유라가 한 거에 대해서는 증언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얘기잖아요. 그 엄마가 그 살시도라는 말을 계속 타락을 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뇌물죄에 바로 엮이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엮이지 않겠고 끼어들지 않겠다. 이거는 다 엉터리다. 증언을 부인하는 거라고 봐야죠. 정유라랑 직접 증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증언을 거절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증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유라 본인이 자진해서 나왔다 해도 불법이다. 맞습니까? 본인 증인이 자진해서 나갔는데 불법이 되나요? 그런 게 불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뭐 보쌈 정언처럼 뭔가 이게 뭐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회유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부적법한 방법으로 특검이 데려갔다면 그거는 이제 위법하지만 예. 본인이 스스로 놓는데 그게 왜 위법이 옵니까?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예. 참 그리고 또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증언 안 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게요. 왜 그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앞서 뭐 우리 윤영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본인에게 이런 식으로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 본인이 상당히 유리할 게 없다고 저는 뭐 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앞으로 증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마 이 지금 모든 재판을 아마 꼼꼼하게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재판 자체를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서 오히려 딸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자기한테 안 좋다. 예. 여기서 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종의 자포자기 같은 그런 심정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포자기. 예. 그러니까 유리한 신문도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좀 체크해 본 바에 하면 예. 정말 이게 재판다운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거만 이게 재판처럼 진행되고 있고요. 예. 나머지 두 개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 그렇죠. 이게 나머지는 아마 이게 삼성이 무죄가 나오면 딸에게 무죄 나오고 삼성이 유죄가 돼버리면 어차피 이게 유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그 재판장 보통은 부장하고 주심 판사들이 상의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22부, 27부 이런 식으로 부장 판사 3명이 아마 이게 미리 상의해서 결론을 맞춰놓고 예.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참 교수님 어제 또 박 전 대통령이 예. 휴대전화를 보다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인의 그 휴대폰을 옆에서 예. 이렇게 훔쳐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광경을 검찰 측에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제 재판 진행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경고를 하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면 왜 가면 휴대전화를 받느냐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보여준 변호인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어제 나왔으니까. 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이 8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가 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는 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나 또 최순실 씨가 먼저 또 닥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신도 이 케이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를 아마 꼼꼼하게 생각해 왔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진짜 이것이 중계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인데 어제 아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에는 재판 생중계한다고 했을 때 그럼 재판 과정부터 다 진행까지 다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또 설마 그 선고를 한다, 선고 재판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피고인 모습까지 다 비춰주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재판 선고하는 과정만 보이고 또 재판 선고할 때도 재판장 모습만 비춰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꼼꼼한 그런 절차적 문제가 아마 상당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나름대로의 이런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뉴스를 봤다는 이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은 박 전 대통령이 드러나는 거,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당연히 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재판에 아무래도 공개가 된다면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재판장들이 그래도 중계가 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여론이라든지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휴대폰으로 좀 뉴스를 본 건데 사실 뭐 뉴스를 본 게 룰 위반이죠.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 아무리 뭐 사소한 거 휴대폰 뉴스 잠깐 본 게 사소하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규칙을 안 지킨 거예요. 재판 존엄한 재판정을 어떻게 보면 좀 희화하고 좀 그런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때도 그랬죠. 그렇죠. 변호인이 보여줬다고 해서 실급 봤다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좀 비난을 받는데 박지원 뭐 대표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 좀 지적해 두고 싶을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안 받는 거는 좀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조롱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잘못한 거는 꾸짖고 나무라져 저도 너무 좀 조롱하는 듯한 표현 그런 거는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동 이런 식으로 좀 전직 대통령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느 정도 대통령이 룰은 위반한 거는 그건 지탄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좀 서로 예의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하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게 선고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변론 종결 할 때 보면 왜 검사가 구형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또 최종 변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종 진술하잖아요. 이런 이제 저는 마지막 결심하는 이런 것까지 이게 좀 중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더 넓게, 더 많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헌재 재판 보세요. 헌재는 이게 2, 3일 뒤지만 다 녹음해서 중계를 했고요. SNS에. 선고는 물론 생중계했고. 그다음에 외국에도 미국에도 워싱턴 DC 빼고는 거의 다 생중계 심리까지 다 돼요. 선진국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형사재판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게 다 심리 중계하거든요. 우리 헌법도 이게 재판을 공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선고고 또 일부 많은 거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확대해야지.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걸 비판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인권 침해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권 침해라는 것이 재판 과정 전체를 다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 과정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권 침해가 가인될 것이냐. 그리고 또 피고인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만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 양형의 이유나 그 형량의 지금 왜 유무죄의 논리를 국민들이 들을 이유가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여론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지금 선고 결과를 갖고 나서 그냥 발표하는 것만 지금 중계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가면 또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또 상고심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논의됐던 내용하고 결과물이 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